이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훼손시키는 요인 중에 큰 게 탈달러 현상이에요. 요즘 뭐 워낙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달러 기축통화 이야기를 조금만 간단하게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이제 달러 기축통화가 된 게 2차 대전 말기 끝날 무렵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브레튼 우즈라는 데서 모여서 그 서방 재무장관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국제통화 질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럼 국제결제통화를 어떻게 쓸 거냐. 근데 그때 크게 두 가지 안이 대립을 했어요. 영국의 케인즈는 그러니까 그 전에 2차 대전이 생긴 것 자체가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이제 공황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유목으로 가자. 그러니까 자유롭게 각 나라들이 무역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취재는 동의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통화 문제에 있어서는 케인즈는 방코르라고 하는 새로운 통화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건 그냥 일반 개인들이 쓰는 게 아니고 나라 사이에 무역할 때만 쓰는 걸로 이렇게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근데 미국은 뭔 소리냐, 그냥 달러로 쓰자 이렇게 한 거예요. 미국의 힘이 워낙 컸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거예요. 대신에 미국이 약속한 거는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지는 않을 것이고, 달러는 금리론수당 35달러로 가격을 고정해 놓을 거다 라고 약속을 하고 이 시스템이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특정한 한 나라의 통화가 국제통화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불가능해요, 원리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세계통화 역할을 하려면 밖에서 많이 거래되고 사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한 나라 외에 100개 나라가 있으면 한 나라 외에 99개 나라가 경제가 가만히 있는 게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하면서 교육도 성장하고, 그러면 결제를 하기 위한 통화가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달러를 그냥 찍어서 주지는 않을 테니까, 공짜로 주지는 않을 테니까 이 한 나라는 계속 경상수지 적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달러가 밖으로 나가서 나머지 99개 나라들이 그 돈을 가지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스템은 그러니까 이렇게 무한정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A라는 나라가 영원히 적자를 지속하는, 그건 이상하잖아요.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원리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그게 처음으로 위기가 온 게 이제 71년에 미국이 더 이상 달러하고 금하고 35불로 이렇게 교환하는 걸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달러의 지위는 끝났어야 되는데, 잠깐 달러 가치가 폭락한 다음에 다시 또 회복을 하고 기축통화, 그로부터 50년 동안 아직도 기축통화인 거예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달러는 금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고 종인데 왜 이게 기축통화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냐. 그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밖에 있는 99개 나라들이 달러를 그냥 써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달러 이제 안 써라고 포기하는 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써왔냐, 그런 그 나라들은 이게 경로 의존성 혹은 편의성에 한번 국제 결제를 하려면 뭔가는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워낙 관성적으로 익숙해져 있고 모든 인프라가 그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써온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이야기했지만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있죠. 왜 우리가 달러를 써야 되냐? 밤에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그러나 뭐 하여튼 이게 사고를 바꾸는 순간 이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 현상이 탈달러화라는 거죠. 왜 꼭 달러로 써야 되냐? 달러 외에 다른 통화를 쓰자 라고 하는 게, 달러 외에 다른 통화들이 국제계에서 확산이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브릭스 진영을 중심으로 위안화, 뭐 루블 이런 걸로 일단 쓰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공동통화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로컬 커런시 혹은 내셔널 커런시라고 하는데, 달러 외에 각국 통화들이 이제 결제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왜 달러로만 써야 되냐,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고,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사우디, 중국 간에 위안화로 원유 거래를 하고, 중국의 대외 결제에서,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대외 무역을 할 때 위안화로 거래하는 비중이 24%까지 증가를 했고, 그다음 인도도 루피아 사용을 확산하고 있고, 뭐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무역뿐만 아니라 IMF 부채 갚을 때 위안화로 갚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달러 이외에 다른 통화가 국제 무역에서 이제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국제결제에서 달러 외에 다른 통화들이 쓰이기 위한 인프라도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칩스라고 하는 거는 크로스보드 인터뱅크 페이먼트 시스템이라서 중국이 2015년에 만든 거예요. 아직 10년이 안 됐는데,
이미 뭐 세계 1,400개 은행들이 가입해 있고요. 또 주요 외국 은행들, 뭐 시티뱅크, 스탠다드 차트, HSBC 이런 나라들도 다 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행들을 통하면 그러니까 칩스망을 통해서 위안화로 거래하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는 SPFS라는 게 이게 영어 이게 앞글자가 좀 다르긴 한데 러시아어로 해서인지 모르겠는데요. 시스템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라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은행 간에 그 거래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러시아는 2014년에 자체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클리어링 유니언이라고 하는 거는 이란, 인도를 포함해서 이제 남부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결제하는 망들. 이렇게 다양하게 달러가 주로 거래되는 스위프트 시스템 이걸 대체하는 다양한 인프라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어떤 사례를 하나를 보면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 사이의 무역에서 달러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냐 하러 한 걸 본 건데요. 이게 그래프에서 빨간 막대로 되어 있는 거는 러시아하고 중국 사이의 연간 무역 거래액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거래액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죠. 이건 이제 원래 이제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중국의 상품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무역이 늘어나기도 하는데 러시아 제재 이후에는 더 급속히 늘어난 거죠. 근데 이제 초록색 막대로 되어 있는 거는 달러가 두 나라 사이에 달러가 거래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달러가 거래되는 금액이 급속하게 줄죠. 최근에는 거의 뭐 달러가 10%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나라는 위안화로 거래하든지 루블로 거래하든지 달러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된 어쨌든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기울어진 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러시아 해외 자산을 동결시켜버리고 스위프트라는 데서 배제시켜버렸잖아요. 이 스위프트가 국제은행 간에 이제 금융결제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인프라거든요. 여기서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 역작용을 오히려 이렇게 그래서 뭐 그 이야기는 많이 논평들을 하죠. 미국이 오히려 자충수를 썼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국제 무역에서 달러 사용이 줄어들면 달러를 굳이 많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통화라고 하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급한 대외 결제가 생길 때 사용하기 위해서 축적해 놓는 외환이거든요. 그 외환 구성에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달러의 비중은 1999년만 해도 70%, 뭐 70, 한 2, 3% 이렇게 되던 게 꾸준히 떨어져 지금 한 57, 8%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그 조금 바닥에 있는긴 한데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위안화를 포함한 기타 통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긴 한데 위안화를 포함한 기타 통화들에 대한 준비 통화 비중이 늘고 달러 비중은 줄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를 더 떨어뜨리게 되는 요인이고요. 그래서 이미 달러의 상대 가치는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중국의 금리, 미국의 금리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를 표현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달러 인덱스라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가 높으면 달러 가치가 비싸다는 거고 떨어지면 달러 가치가 약하다는 뜻인데요. 이게 통상 다른 조건이 똑같으면 금리가 높을 때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높은 게 맞아요. 그러면 이게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5%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높으면 달러 인덱스가 높아져서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달러 인덱스는 최근에 떨어져 있죠. 작년 고점 대비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이게 제가 해석하기는 앞에서 본 것처럼 워낙에 달러를 많이 살포를 해놨기 때문에 금리가 높게 잡혀도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고 저는 이 달러 약세 기조가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피크를 친 이후 앞으로 상당 기간 장기간 약세 추세로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심지어는 이거는 원달러 환율 그래프인데요.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불안하죠. 무역 수지도 안 좋고 뭐 내부적으로 가계부채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 심지어는 우리나라 원화에 비해서도 최근에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작년 가을에 피크를 치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러니까 달러 패권 혹은 달러 가치의 하락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현상이다 이런 말씀들을 주로 드렸고요. 근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달러가 이렇게 쭉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데요. 그러기 위한 필요 조건은 이미 갖춰져 있다는 생각이에요. 미국 자체가 워낙 대규모 정책자를 내고 있고 달러를 안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충분 조건은 뭐가 있냐? 아까 말씀드린 탈달러가 되거나 대안통화가 생기거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달러 가치가 순간적으로 폭락할 수 있는 상황은 외국인들이 달러 자산을 매각할 때 생길 거예요. 그 상황을 한번 잠깐만 보시면 이 그래프는 뭐냐면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대외 부채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자산을 투자한 거예요.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조 달러인데요. 한 47조, 48조 달러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그 다음에 파란 거는 미국인들이 해외에 투자한 자산입니다. 미국인들이 해외에 투자한 것보다 해외인들이 미국에 투자한 게 훨씬 많죠. 이게 47조 달러가 어느 정도라면 미국의 1년 GDP가 한 25조 달러 되니까 거의 2배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대한 신뢰,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있는 동안은 이게 유지가 될 텐데 앞에서 본 여러 요인들을 보고 미국이 더 취약해진 점들, 취약점들이 노출되고 혹은 뭐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는 원인이라고 생각했어도 그럴 수 있고 뭐 여튼 외국인들이 미국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이제 팔기 시작하면 달러가 급락하는 현상이 어느 순간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언제 어떤 형태로 올지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죠. 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이게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상 이제 달러 패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패권이 쇠퇴해 나가는 반면에 대안의 세계 경제 질서가 생기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그 미국 혹은 이제 그 집단 서방의 상대적인 경제적 위축 이런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브릭스를 비롯한 기타 이제 대한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글자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요거는 매년 IMF에서 통계치를 내놓는 주요 국가별 GDP 규모를 나타낸 건데요. 맨 위에는 물론 미국이 있죠. 2019년도 21조 달러 하다가 2020년 코로나 하면서 조금 줄었다가 21년 22조, 22년 25조 달러 이렇게 다시 회복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보면 2019년에는 14조 달러,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가 났는데도 중국의 GDP는 더 늘었어요. 14조 한 거의 15조 달러 정도 됐죠. 그 다음에 2021년, 2022년 가면서 계속 꾸준히 성장을 했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유럽연합 여러 나라를 다 합친 규모예요. 그게 합치면 2019년에는 미국보다 조금 적고 중국보다 훨씬 큰 규모였는데 2020년 가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럽연합의 GDP가 확 꺾여서 14.4조 달러가 되면서 중국 한 나라보다 규모가 작아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는 유럽연합을 통계에서 아예 빼버렸네요. 이렇게 다 모아봐야 중국 한 나라 사이즈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요거는 뭐 참고로 보시면 박스에 놓은 게 대한민국하고 러시아하고 GDP 순위가 10등, 11등에서 딱 붙어갔잖아요. 19년, 20년, 21년. 근데 22년이 되면서 러시아는 8등으로 올라가고요. 2조 달러가 넘고 GDP가 한국은 1.6조 달러가 되면서 13등이 됐네요. 격차 확 벌어지니까 이게 러시아를 제재한 블록에 있는 한국은 오히려 GDP 순위가 떨어지고 러시아는 올라갔네요. 네, 이건 참 재미있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2003년도 추정치를 기준으로 한 나라별 GDP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올해는 거의 27조 달러 정도 될 거라는 이야기고 중국은 19조 달러 이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요거는 이제 명목 달러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요거를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물가를 보정한 실제 생산 능력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동차를 하나 생산했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뭐 5천만 원이고 중국에서는 1,000만 원이다. 똑같은 차가. 그럼 물가 차이 때문에 금액으로는 다르지만 실제 생산력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보정을 해서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GDP가 올해 33조 달러, 미국은 똑같죠. 그냥 달러 표기하니까 27조 달러. 그러니까 중국의 GDP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밑에 3등이 인도고요.
인도가 워낙 인구 대국이고 큰 나라이기 때문에 생산력 기준은 규모 사이즈가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나라별로 먹고 이게 블록으로 이렇게 보면 G7 소위 집단 서방의 합산 GDP하고 브릭스 나라들,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사우스아프리카 이 합친 GDP를 보면 2021년경에 이게 역전을 합니다. 요거는 비중 오른쪽에 숫자가 50, 40 이렇게 있는 게 퍼센티지예요. 세계 전체 GDP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그러니까 G7 같은 경우에 한 45% 이렇게 하다가 30년 전에 꾸준히 떨어져 지금은 20, 한 7, 8% 수준 떨어졌죠. 그리고 이게 중국을 포함해서 브렉스는 30%를 넘어가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지는 거죠. 물론 요거는 구매력 평가 기준의 GDP입니다. 그래서 이미 G7보다 브릭스의 생산력이 더 커졌다라는 거고 여기 이제 브릭스는 5개 나라였는데 최근에 이제 그 6개 나라가 더 참가하기로 했죠. 이미 결정이 됐고 실제 참가는 이제 내년 초부터 이제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5개 나라에 신규로 6개 나라가 더 들어온 거죠. 이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국가, 그다음에 이집트,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이렇게 해서 6개가 들어갔고 이 6개 나라를 합치면 세계 석유 생산량의 한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6개 나라를 더 합치면 아까 GDP 점유율이 36.9%가 돼서 훨씬 더 비중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경제력의 격차가 역전이 확실히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릭스에는 이런 나라 말고도 뭐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저기 남미 쪽에 멕시코, 베네수엘라, 아프리카 나라들, 이 나라들 외에도 훨씬 많은 나라들이 이제 가입하겠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년 후년 가면서 훨씬 더 브릭스 진영이 더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는 전체 GDP를 봤고요. 요거는 제조업만 비교를 해본 건데요.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이것도 퍼센티지인데 빨간 선으로 확 올라가는 게 중국의 제조업 비중이 중국 제조업이 세계 전체 제조업의 한 30%를 차지한다는 거고요. 그다음 EU나 미국은 한 15% 정도 수준이고 두 개 합쳐야 겨우 중국 정도 수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브릭스 국가, 중국 브릭스 국가들이 제조업만 강하냐? 그러진 않다는 거죠. 이게 요거는 이제 그 어떤 그래프냐면 이게 어떤 자료냐면 2021년에 세계 각국이 특허를 낸 건수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빨간 차이나, 그 다음에 USA, 재팬 이 나라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건수가. 근데 그 중에서 차이나가 훨씬 더 많아요. 미국보다 거의 2배가 넘네요. 그리고 위에 동그라미 해놓은 거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뭐 일렉트리컬 머신이니까 전기기계 이런 분야들에서는 요 세 개 나라들이 압도적이고 그 중에서도 중국이 압도적으로 특허 건수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 측면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술 개발의 토대가 되는 특허, R&D 이런 데서도 중국이 어쨌든 건수상으로 훨씬 더 오히려 앞서가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근데 미국이 기술 제재를 하는데도 최근에 화웨이가 스마트폰에 7나노 칩을 만들었죠. 그리고 오늘 제가 뉴스 본 거로는 SMIC라는 중국 반도체 업체에서 5나노도 곧 양산할 거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이래서 어쨌든 중국을 위시한 브릭스의 성장이 빠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과거에는 미국이 경제적인 파워를 행사하는 거는 미국이 워낙 다른 나라 물건을 많이 사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자기 물건 많이 사주는 나라가 고말고잖아요. 그게 요 오른쪽에 있는 지도에 보시면 2000년대 상황을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도의 부분이 뭐냐면 미국이 무역 파트너 1위인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러시아 여기도 미국하고 무역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미국이 무역 파트너 1위였어요. 그 나라들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중국하고 거래가 더 많은 나라들. 중국이 제일 무역 상대인 나라들. 근데 2020년에는 파란색이 압도적이었는데
20년 뒤에 지나서 2020년이 되면 빨간색이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북미 나라 몇 개 빼고는 심지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호주까지도 미국하고 무역하는 것보다 중국하고 무역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최대 시장이 된 거니까 당연히 중국의 말발이 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차트는 그러면 중국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변화했냐 그러면 요거는 중국의 GDP 대비해서 중국의 수출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중이 높다는 이야기는 수출을 많이 해서 혹은 수출이 못하게 되면 나라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뭐 그 40%에 육박하죠. GDP 대비 수출 비중이. 근데 중국은 한때 36%까지 올라갔다가 내수 위주 성장을 하면서 중국의 수출 금액이 준 게 아니고 내수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이 비중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2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중국한테 무역 제재를 해도 중국은 별로 겁나지 않는 거예요. 내수 시장이 커졌고 수출 의존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은 그 내부적으로는 아까처럼 내수 위주 성장, 그걸 이제 쌍순환 전략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나가면서 중국에서는 내수 시장 키우고 해외로는 1대1로를 해서 일단 유럽, 서아시아 유럽 쪽으로 경제벨트를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건 시안에서 출발해서 유럽으로랑 철도망, 도로망을 이야기하고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바다를 통해서 유럽 쪽으로 아프리카, 유럽으로 연결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1대1로 공동건설 협력 문건에 150개 나라가 지금 참가를 하고 있다 그러고요. 30개 국제기구가 서명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한자로 적어놓은 거 오늘 보시면 공상, 공건, 공형 이렇게 있는데 같이 무역하고 나누고 같이 건설하고 같이 누린다. 뭐 상통적 공진, 서로 이제 상통하고 교역을 하면 서로 발전하고 서로 폐쇄하면 각자 모두 후퇴한다. 뭐 이렇게 이런 정신으로 이제 1대1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대1로는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이건 세계적인 것이다.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가 어떤 식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냐 보면 아직은 절대적인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작년에 상품 무역액이 한 2조 달러 정도 되고요. 그 전년 대비로 한 19% 정도 증가를 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주변국에 건설한 누적 투자액이 우리 돈 한 72조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현지 일자리를 한 30만 개 정도 창출했다. 이렇게 스스로 중국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대1로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요 파키스탄인데요. 차이나 파키스탄 이코노미 코리드라 그래서 중국 이렇게 신장 지역 이쪽부터 해서 이제 그 파키스탄을 지나서 밑에 한국까지 쭉 철도, 도로, 그 다음에 놓으면서 주변에 발전시설도 놓고 공항도 놓고 뭐 발전소도 건설하고 대규모 프로젝트고요. 이게 이미 2013년부터 시작돼서 10년간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올 가을에는 여기에 철도를 놓는 ML1, 메인라인 1 철도 프로젝트를 또 시작하기로 합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대1로만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게 그 서아시아 혹은 동유럽 쪽으로 가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그 인터내셔널 노스 사우스 트랜스포테이션 코리도에서 국제 남북 그러니까 이제 운송 항로죠. 이게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이 라인인데요. 저 위에 상트페테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스크바 거쳐서 쭉 내려와서 아제르바이잔 거치고 이란 거치고 인도까지 이렇게 이제 이게 작년 여름에 이 운송망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대1로는 주로 동에서 서로 횡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망이고 이건 수직으로 지금 연결된 남북으로 연결된 망이 이것들이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라시아가 전체가 하나의 운송 경제권으로 결합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경제연합에는 러시아, 벨라루스, 뭐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참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동쪽으로는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시작해서 그 알라스카 쪽으로 해서 북극으로 가서 이제 그 러시아나 혹은 뭐 북유럽 쪽으로 가는 항로들이 또 열리고 있죠. 이렇게 되면 스웨즈 쪽으로 가는 것보다 한 열흘 이상 이렇게 단축이 된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실크로드, 그러니까 이제 그 1대1로가 주로 시안이나 광저우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가는 라인이었다 그러면
이게 동북 쪽에 비어 있는 라인들도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자 이렇게 움직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동북 쪽, 그다음에 북극해, 아까 1대1로 그다음에 남북 운송해랑 이렇게 해서 유라시아권 전체가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 경제권으로 묶여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이니시티브는 중국하고 러시아 이런 데들이 이제 주로 지도를 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상하이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기구는 아닌데요. 이거는 안보기구로에 가까운데,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쭉 그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되는 나라들이고요. 이게 그 정규 멤버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뭐 이렇게 업접은 나라들이고,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게스트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렇게 이제 아까 경제기구로는 1대1로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이제 IIB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이제 안보적으로는 상하이 코퍼레이션 같은 것들이 같이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상하이 코퍼레이션하고 소위 말하는 집단 서방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게 그 집단 서방이 왼쪽에 이제 빨간 그래프도 있고 오른쪽에 파란 게 이제 인구 비교를 해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집단 서방에는 호주하고 두 번째 뭐 사우스 코리아도 들어가 있네요. 그 UK 뭐 이렇게 해서 합쳐서 인구가 한 10억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하이 코퍼레이션 쪽의 국가들 뭐 중국을 비롯해서 인도 이렇게 해서 인구가 34억이니까 어쨌든 뭐 1인당 GDP 차이 때문에 뭐 경제력으로 따져서는 이 격차가 이렇게 나지는 않지만 이 그 저개발국 혹은 뭐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나라들의 개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은 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훨씬 더 총체적인 국력에서는 압도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말씀드린 거를 그냥 한 장의 도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패권 혹은 1급 금융제국주의에서 다극화 신세계 경제지수로, 이렇게 기존의 달러 패권 금융제국주의 지수가 특징적으로 뭐 수직 질서죠. 미국을 정점에 두고, 그 다음에 EU 나라들, 영국, 일본, 그게 하위 파트너로 있고, 그 다음에 호주, 캐나다가 있고, 한국이 말단에 끼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소위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 재개발국들이 포진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구조였고, 부가가치가 혹은 이제 달러를 통해서 달러 화폐 주조 이익을 통해서 다 미국으로 흡수되는 뭐 이런 형태의 수직 구조였다 그러면, 이게 새로운 질서에서는 자주권에 대한 존중, 서로호의 공정에 기초한 수평적인 경제 질서로 가는 것 같다. 거기에는 기존의 브릭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의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유라시아 경제연합,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기제에 기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릭스와 G7, 그러니까 집단 서방에 대한 브릭스 혹은 대한 질서의 경제력이 역전된 것, 그 다음에 달러 패권이 후퇴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질서가 이런 수직 질서 하에서 소득과 부유가 양극화되는 질서였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 질서는 세계 인민들 사이에 격차가 축소되는 질서로 갈 것이다. 그다음에 기존의 질서가 금융 서비스 경제의 형태를 띠고, 그 속에서 미국은 그러니까 달러를 찍어내는 세뇨리즈라고 하는 화폐 주조이익을 누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새로운 경제 질서에서는 산업 생산 경제가 주류를 이루고 제조업이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경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뒷받침하는 경제적인 기구들은 기존의 질서에서는 IMF나 월드뱅크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결제망에서는 스위프트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질서에서는 AIIB, 그러니까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죠. 중국을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1대1로 같은 이제 프로젝트들의 투자가 되는 뭐 그런 기구이고요. 뉴 디벨롭먼트 뱅크 이런 것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칩스, 새로운 이제 국제 결제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극단적인 양극화와 이런 시스템에서 점차 세계 인민들의 격차가 축소되는 새로운 질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이게 주관적인 희망을 섞은 제 전망입니다.